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곁에 두고 읽는 그리스 신화.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 그리스 신화의 지혜. 작가 김태관, 홍익출판사.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김태관. 저자 김태관은 신문기자로 한 세월을 살았다. 지금은 책 읽고 글 쓰다가 가끔 산책을 하며 또 다른 세월을 보내고 있다. 편집부장과 문화부장, 섹션 에디터, 논설위원, 스포츠지 편집국장 등이 그가 지나온 이정표들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들어있지 않다고 그는 생각한다. 진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의 그는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다. 고전의 숲을 헤매며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는 것도 그런 작업 가운데 하나다. 그 과정에서 뒷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들을 펴내기도 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내용의 일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들을 만나기 전. 나를 돌아보게 하는 비극의 주인공 오이디푸스. 아테네 북서쪽에 있던 도시국가 테바이의 왕. 자기 부모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미망인이 된 어머니와 결혼하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들의 비극을 빗대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내 삶에 던져진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실현을 하면 세상의 모든 유행가가 내 것처럼 들린다. 헤어진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모든 게 달라져 있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시리고 아프다. 사랑에 빠져도 마찬가지다. 태양도 달도 나를 위해 뜨고 지고 우주는 나의 사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드라마 도깨비에 소개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도 그것을 보여준다.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시인의 표현처럼 첫사랑은 우주가 진동하는 사건이다. 사랑이 빠지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내 것이 된다. 물리학의 법칙은 온 우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에로스가 쓴 사랑의 화살에 맞으면 나만을 위한 특별한 법칙이 된다. 지구의 중력은 오직 나와 그녀 사이에만 작용하고 뉴턴의 사과는 내 운명이 되어 사정없이 굴러떨어진다. 세상은 나와 무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사랑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이를테면 출퇴근 시간, 전철에서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은 평소에는 그저 우연히 함께 탄 승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는 더 이상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다. 자꾸 슬금슬금 곁눈질을 하며 나의 온 신경이 쏠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사랑은 마치 종교적 각성의 순간과도 같다. 나와 세상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면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선생들이 다구는 소리에 돌을 깨쳐 마음이 활짝 열리듯이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 여기서 멀지 않다. 다구는 소리야 늘 듣는 것이지만 돌을 갈망하는 선승에게는
깨달음의 죽빛 소리가 될 수 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 또한 그렇다.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지만 마음이 열리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온다. 그리고 천둥과 벼락에 맞은 듯 깜짝 놀라서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길 가는 행인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던져 맞히지 못하면 잡아먹는 괴물 스핑크스에게 다가가 그것은 인간이다 라고 답을 말한 사람이 바로 오이디푸스였다. 오이디푸스가 답을 마치자 너무 놀란 스핑크스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 죽고 만다. 워낙 유명해서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수수께끼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대표적인 비극의 주인공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그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괴물 스핑크스를 무찌른 영웅이 어쩌다 그런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말년의 장님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나는 오이디푸스가 혹시 수수께끼에서 저녁에 3발로 걷는 그 주인공은 아니었을까? 또한 오이디푸스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은 운명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스핑크스가 아니었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육신의 눈이 멀고 마음의 눈을 뜨고.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운명의 복선이다. 그의 부모는 고대 그리스에서 번성했던 도시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였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태어나자마자 2발이 묶인 채 산속에 버려진 탓에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를 아버지로 알고 자란다. 퉁퉁 부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그래서 얻게 되었다. 오래전에 오이디푸스의 생부인 라이오스 왕은 신전을 찾았다가 흉측한 신탁을 듣는다. 아이가 자라면 아비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신탁을 두려워한 라이오스는 왕비가 아이를 낳자 경호원을 시켜 내다 버리게 한다. 하지만 경호원은 아이가 불쌍해서 산에서 만난 코린토스의 양치기에게 넘겨준다. 양치기는 아이를 코린토스의 왕에게 바쳤고 마침 후사가 없어 근심하던 왕은 아이를 신의 선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테바이의 왕자 오이디푸스는 이런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라난다. 어른이 된 오이디푸스는 운명이 깔아놓은 잔인한 덫을 향해 멋모르고 씩씩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하지만 그것은 공교롭게도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범한다는 신탁의 시작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어느 날 신전에 들렸다가 자신에게 내려진 끔찍한 신탁을 듣는다. 기겁을 한 그는 신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코린토스를 떠난다. 부모 곁을 떠나면 예언이 이루어질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비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마득히 몰랐다. 집을 떠난 오이디푸스는 어느 비좁은 길목에서 마차를 탄 노인을 만나고 길을 비키라는 시비 끝에 상대 일행을 때려 죽인다. 이로써 신탁의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다. 오이디푸스가 죽인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의 친부인 라이오스 왕이었기 때문이다. 막장 드라마의 다음 공식은 근친상간이다. 2번째 예언인 어미를 범하기 위해서는 그의 친모가 있는 테바이로 무대를 옮겨야 한다.
그때 테바이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못 맞힌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이디푸스는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힘으로써 사자의 몸에 여자의 머리를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단 그 괴물을 당당하게 무찌른다. 테바의 사람들은 스핑크스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옹립한다. 테바이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는 예전의 왕비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아 자식들을 낳는다. 이로써 어미를 범한다는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테바이의 전염병과 기근이 덮치는 장면에서부터 글이 시작된다. 원인모를 재앙이 계속되자 오이디푸스는 처남 크레온을 시켜 그리스 중부의 파르나소스 산에 있는 아폴론 성지인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아오게 한다. 그런데 처남이 받아온 신탁은 놀라웠다. 전 왕 라이오스를 죽인 범인이 테바이의 역병과 기근을 불러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막장 드라마의 또 다른 코드인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테바이의 전왕인 라이오스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추리소설을 방불케 하는 이야기 전개 끝에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범인이고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범하는 끔찍한 신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에 생모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절망한 오이디푸스도 그녀의 옷에 달린 브로치를 뽑아 자신의 눈을 찌른다.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는 두 딸의 손에 의지하여 테바이를 떠나 방랑길에 오른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수수께끼로 돌아가 보자. 인생의 황혼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오이디푸스의 모습은 수수께끼에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닌가. 아침에 4발, 점심에 2발, 저녁에 3발로 걷는 것은 인간이라기보다 오이디푸스 그 자신이 아니었던가. 운명의 덫에 걸려 끝내 파멸하는 오이디푸스는 결국 스핑크스라는 괴물에 잡아먹힌 게 아닐까. 오이디푸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았을지 몰라도 정작 자신의 정체는 알지 못했다. 자신만만하게 스핑크스에게 다가가 그를 무찔렀지만 그 수수께끼가 자신의 운명을 암시한 것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바로 자신을 향한 메시지였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벼락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육신의 눈이 멀고 마음의 눈을 뜨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진실을 보게 된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오이디푸스 그만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오이디푸스가 있다. 이제 우리는 오이디푸스에게 향했던 시선을 180도로 돌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오이디푸스에게 던져졌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자신의 인생에 던져봐야 한다. 아침에 4발, 점심에 2발, 저녁에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인간도 아니고 오이디푸스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오이디푸스 신화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는 바로 나이고 그의 비극은 곧 나의 비극이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닐지 모른다. 본래 테바이의 왕자인데 코린토스의 왕자가 되어 엉뚱한 것들을 정성스레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백조로 태어났지만 미운 오리 새끼로 인생을 마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4발로 걷다가 2발로 씩씩하게 걷고 있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 하고 허탈해하는 것은 사람은 저녁에 세 발로 걷는다는 말을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오이디푸스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화도 마찬가지다. 황당하고 기괴해 보이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나의 삶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신화는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온다. 신화를 읽는 진정한 방법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 미래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세상에는 유리창으로 보는 사람과 거울로 보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유리창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사물을 통해서 타인을 본다. 하지만 거울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본다. 이를테면 남의 잘못을 본다고 할 때 유리창으로 보는 사람은 비판하지만 거울로 보는 사람은 나도 저럴지 모른다며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신화도 유리창이 아니라 거울로 대할 때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온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의 사랑 노래가 전부 나의 것으로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신화를 거울로 읽는 것의 좋은 샘플이라고 하겠다. 사춘기 시절에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지금 부모가 진짜 내 부모 맞아? 혹시 나는 데려온 아이가 아닐까? 하고 의심을 품는다. 이는 그 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은 오이디푸스가 속삭이는 소리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애정의 감정을 느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질투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경향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썼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회적 구속의 화신이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경쟁 심리를 느끼며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독점하려 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바로 이런 감정에서 출발한다. 꼭 콤플렉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오이디푸스가 들어있다. 내 안의 오이디푸스에게 조용히 수수께끼 하나를 건네보자. 병원에서는 의사가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환자에게 그가 시간, 공간,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얼마나 인지하는지 파악하는 테스트를 한다. 이를 소재식 검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던지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이기도 하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답이 잘 보이지 않으면 좀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리스 신화의 12주신이 살고 있는 올림포스의 산으로 올라가 내 삶을 내려다보자. 1. 인간, 신을 창조하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 올림푸스의 1인자이자 신들의 제왕, 타고난 바람둥이로 아내이자 여왕인 헤라와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형제지간인 포세이돈, 하데스와 제비뽑기로 천하를 3등분한 결과 포세이돈과 하데스는 각각 바다와 지하세계를, 제우스는 하늘을 맡게 되었고 땅은 공동 통치하기로 되었다.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당당한 자아.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사나이는 드물다. 마마보이로 자라 와이프보이가 된 피터팬 신드롬의 남자들이 많아서인가. 고개 숙인 남자들 사이에서 야수처럼 거친 숨을 내뿜는 진짜 사나이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문정희 시인은 다시 남자를 위하여라는 시에서 요즘은 야생마처럼 거친 매력을 내뿜는 남자들이 멸종위기라고 한탄한다.
실제로 현대 도시의 남성들은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증가로 정자 감소 등 생식력이 옛날보다 현저히 떨어졌다고 한다. 다시 남자를 위하여라는 시가 노래하는 거칠고 싱싱한 야성의 남자들을 만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먼 원시의 숲속으로 날아갈 필요가 있다. 아득한 옛날 그리스 북부에 자리한 올림푸스 산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이 살고 있었다. 그리스어로 높은 산이라는 뜻인 올림포스는 해발 2917m에 달하는 험준한 산으로 그리스 신화의 무대가 되는 장소이다. 올림포스에 거처를 둔 12신은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레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음악과 예언의 신 아폴론, 포도주의 신 시노니오스, 불과 화로의 여신 헤스티아,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냥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를 가리킨다. 이 밖에도 지하세계 죽음의 신 하데스, 발빠른 전령의 신 헤르메스 등이 다른 신을 밀어내고 명단에 들어가기도 한다. 제우스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하늘과 기후, 법과 질서를 다스린다. 그러나 신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우스의 품행은 별로 바르지 못했다. 예쁜 여자만 보면 침을 흘리며 유괴와 납치, 강간을 일삼는 제우스는 신들 중 최고의 남봉꾼이자 파렴치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람둥이 제우스는 누렇고 나약한 자아가 아니라 눈부신 야생마처럼 멋진 자아를 갖고 있다. 그에게는 가물치처럼 퍼덕거리는 싱싱함과 거대한 파도 같은 당당함이 있다. 작업의 고수였던 바람둥이. 바람둥이 제우스가 얼마나 작업의 고수인지는 아내인 헤라를 유혹해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와 어머니 레아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헤라는 제우스의 누이로 평소에 막내의 바람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고 있어 결혼은커녕 접근조차 거부했다. 하지만 예쁜 누이에게 연정을 품은 제우스가 호락호락 물러날 리 없었다. 어느 봄날 숲속을 거닐고 있는 헤라의 예쁜 자태를 보자 제우스는 몸이 달아올랐다. 소리 없이 헤라를 덮칠 방법을 찾던 제우스는 기후를 관장하는 신답게 포구를 뿌린 뒤 뻐꾸기로 변신해서 다가갔다. 비에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뻐꾸기를 본 헤라는 불쌍해서 품에 꼭 안았다. 그러자 제우스는 본 모습으로 돌아와 헤라를 범하려고 덤벼들었다. 뒤늦게 사태를 알게 된 헤라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정식 결혼을 올리는 것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몸을 허락했다. 비에 젖은 뻐꾸기로 변신해서 헤라의 동정심을 자극한 제우스의 수법은 사모님들을 홀리는 현대판 제비족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전쟁의 신 아레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청춘의 여신 헤베, 그리고 분만의 여신 에일레이티아였다.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남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급한 김에 약속은 했지만 제우스의 애정 행각이 멈출 리 없었다. 헤라와 결혼한 뒤에도 남봉꾼 제우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내 몰래 외도를 일삼았다. 제우스가 건드린 여인들은 신과 인간을 망라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명 저자인 토마스 볼빈치는 모든 것은 제우스의 바람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제우스가 여자에게 작업을 거는 방법은 변신이다. 아내 헤라의 감시와 질투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번개의 신인 원래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인간을 태워버릴 위험이 있기에 제우스의 변신은 필수 코스였다. 문 남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눈부신 미모의 소유자인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를 유혹하기 위해 제우스는 황소로 변신했다. 어느 날 제우스는 에우로페가 자주 찾는 바닷가에서 어슬렁거렸다. 아름다운 황금빛 털을 가진 황소를 발견한 에우로페는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등을 어루만졌다. 황금빛 황소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온순하게 땅에 엎드렸다. 내친김에 에우로페는 황소의 등에 올라타 보았다. 그런데 에우로페가 오르자마자 갑자기 황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바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에우로페를 태운 황소는 에게해를 건너 크레타 섬으로 도망쳤다. 거기서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낸 제우스는 에우로페와 마음껏 사랑을 나눴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크레타의 영웅인 미노스와 그의 형제들이다. 에우로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눈망울이 큰 소녀라는 뜻으로 유럽이라는 지명은 그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제우스가 뻐꾸기와 황소로만 변신한 게 아니다. 백조로, 독수리로, 개미로, 뱀으로, 그리고 때로는 인간 남자와 여자로 마음껏 변신 능력을 발휘하며 제우스는 끊임없이 욕정을 채워나갔다. 그 중에서도 황금비로 변해서 다나이를 범하는 장면은 압권이다. 다나이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외동딸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공주였지만 왕은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는다. 딸 다나이가 낳은 외손자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불길한 신탁이었다. 겁에 질린 아크로시오스는 사랑하는 딸 다나이에게 아무 남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청동으로 된 지하 감옥에 가뒀다. 이로써 꽃다운 나이의 다나이는 햇볕도 들지 않는 캄캄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다나이의 빼어난 미모에 홀딱 반한 제우스에게 청동 감옥은 장애도 아니었다. 제우스는 기발하게도 황금비가 되어 지하 감옥에 스며들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다나이와 마음껏 사랑을 나눴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괴물 메두사의 목을 자른 영웅 페르세우스다. 메두사는 뱀으로 된 머리카락을 가진 날개 달린 여성으로 그녀의 머리를 본 사람은 누구나 돌로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괴물을 당당히 처치하고 돌아온 페르세우스는 원반 던지기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외할아버지 아크로시오스를 맞춰 죽이게 된다. 손자의 손에 죽게 된다는 신탁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 생육과 번성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 의지. 신화는 은유의 세계다.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가 지하 감옥의 다나이를 잉태시키는 것은 생명의 비가 땅속에 스며들어 씨앗을 발화시키는 현상을 연상시킨다. 뻐꾸기로, 황소로, 황금비로 쉼없이 변신하며 자신의 씨를 뿌리는 제우스는 인간의 왕성한 생식 욕구를 상징한다. 제우스의 바람기로 상징되는 생식과 정복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본능이다. 부지런히 이밭 저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후손을 이어가려는 종족 보존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신은 인간을 창조한 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생식욕과 정복욕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제우스의 못 말리는 바람기는 음란한 정욕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인간의 원초적 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제우스의 못 말리는 바람기를 꼭 눈살을 찌푸리고 대할 것만은 아니다. 문정희 시인의 또 다른 시,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를 보면
그 바람기는 역사에 두고 남는 당당한 기둥을 세우기도 한다. 시에 따르면 사마천은 육체의 기둥, 곧 남근을 잘리는 치욕적인 궁형을 받고도 사기라는 불후의 명절을 지어 역사 위에 우뚝 선 인물이 되었다. 제우스의 왕성한 정복욕은 때로 이렇게 멋진 사나이를 만들기도 한다. 모든 이야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제우스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간을 들여다보고 나를 들여다봐야 한다. 인간 속에 제우스의 바람기가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서도 내재되어 있다. 또한 제우스 속에 당당한 자아가 있다면 내 안에도 그런 자아가 있다. 나의 자아는 째째한가? 아니면 당당한가? 나는 어떤 기둥을 세우고 있는가?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당당하게 시대를 찌르고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 내 속에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곁에 두고 있는 그리스 신화. 본문 일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